자,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 제목이 올랭페어였죠. 이 그림의 특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들은 다 보신 기억이 나죠? 일단 이제 우리가 재현의 원리 가운데서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문제가 되면 항상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전에 봤던 이 그림들은 어쨌든 이 그림은 광원이 그림 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죠. 광원이 그림 속에 있으니 조명은 내적 조명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이 그림은 광원이 그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전에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내적 조명이라 하는가, 외적 조명이라 하는가? 무슨 조명이었습니까? 내적 조명이다. 왜 내적 조명인가 하면 어쨌든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자기들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고 여기에는 현실 세계의 3차원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아까 여기 그림들에서는 이 아기 예수가 광원이었고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지만 이 그림은 그런데 이 광원은 그림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없지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이건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3차원 현실 세계가 여기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그림들을 더 확장시켜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에 이 토마스의 머리 위에 머리를 비추어서 그의 그림자가 여기 예수님의 왼쪽 갈비뼈에 비치는 이 그림자에 빛을 던져주는 여기에 샹들리에나 촛불이 있었을 것이고 그 촛불이나 이 등잔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늘이지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촛불이나 등잔불은 이 공간이 확장된 3천 공간을 그냥 확장시켜 나가면 이 공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내적 조명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들은 모두가 그 그림에 빛을 던져주는 그 광원을 그 그림과 연결된 3차원 공간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은 어쨌든 내적 조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들은 당연히 광원이 그림 속에 있으니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아까 금방 보았던 그림처럼 광원이 그림 밖에 있어도 그것이 내적 조명인 것은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3차원 공간을 재현한 그런 그림들은 모두가 내적 조명이다. 그런데 이 마네는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말하듯이 마네의 작품은 해와의 평면성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선언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모너리즘 회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네는 비로소 이 그림이라는 것은 단지 2000 평면에 그려지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저 현실 세계를 그대로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현실 세계의 공간이 재현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물질 덩어리입니다. 그 2차원 평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쩌한 3차원이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3차원이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그림과 연관된 다른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빛은 이 그림과 무관한 그림 바깥에서 이 그림에 일률적으로 비춰주는 외적 조명일 수밖에 없다.
외적 조명이 일률적으로 비춰주니 그러니 여기서는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생겨날 수가 없죠. 이 그림은 자, 이 그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은 이쪽 부분 빅토린 메랑의 누구들을 그린 이 부분은 실제로는 그림 바깥에서 소여주는 외적 조명입니다. 그래 일률적으로 빛이 소여지기 때문에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단색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요 뒤에 이 여자가 이 시내가에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저 여자 등 뒤로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내적 조명입니다. 이 그림은 마네가 자기가 발견한 혁명적 사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던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내적 조명과 외적 조명이 다 함께 있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 그 자체는 2차원의 캔버스와 액자로 만들어진 사물뿐이고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조명은 환경이며 조명은 그림이 전시된 그 뒤에서 그림 위에 비춰지는 외적 조명일 뿐이죠. 그래서 만해의 그림에서는 화폭의 외부에서 수직으로 쏟아져 내려와 그림 위를 골고루 눈부시게 정면에서 비춰준 빛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사선으로 들어오는 또는 동시문으로 전달되는 그런 빛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은 그저 비춰지는 단색조로 그려질 뿐이죠. 이 그림 보십시오. 이건 이 트릴리 정원의 오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맨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너의 원리에 따라서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공간을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기법입니까? 여기와 저쪽입니다. 오픈 윈도우죠. 창을 열어서 공간의 거리감, 깊이감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역시 그림자와 빛의 대비를 통해서 이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입체감이 만들어진 그 모델링이 된 그 대상에 다시 빛의 단계적 변화, 색채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현실적인 공간을 여기에 2차원 화폭에 재현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디릴리 공원의 음악회입니다. 똑같은 디릴리 공원을 그린 이 그림에서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3차원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고 이 그림은 단순히 2차원 평면에 그려진 물건, 사물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만에는 자기 그림에서 3차원 공간이 구현되는 것을 피해갑니다. 그림이 3차원적으로 보이는 것을 또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까이 당겨서 아주 압축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3차원 공간감, 거리감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그는 화폭이라는 것은 수직과 수평의 평면인 것이고 그래서 만에는 그림의 공간 처리를 통해서 면적, 높이, 넓이와 같은 화폭의 물질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전에 보신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보신 거죠. 자, 이제 이 만의 그림에서 가장 거의 혁명적인 사고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863년이고 제목은 올랭피아인데 역시 이제 아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서는 외적 조명과 내적 조명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내적 조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적 조명만 존재하죠. 그러니 이 바깥에서 이 그림과 무관한 그림 바깥에서 이 그림에 쏘아주는 외적 조명밖에 없으니 일률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 올랭피아의 몸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가슴의 볼륨도 선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 콧날도 거의 선적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리고 창을 닫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흑인 하녀의 모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올랭피아에서는 본격적으로 외적 조명만 사용되는 것인데 이 올랭피아를 그리면서 마네는 이 티ziano의 우르빈의 비너스를 여러 번 모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우르빈의 비너스 이 차이점을 보면 우르빈의 비너스는 무슨 기법입니까? 바닥의 격자 무늬가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선원근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또 여기를 창을 한번 더 열어두었습니다. 오픈 윈도우를 두 번이나 구사했죠. 그렇게 해서 공간 그리감을 아주 깊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서 이 오르빈의 비너스의 이마를 밝히고 눈 쪽이 지금 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그늘해졌고 허벅지가 밝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된 이 대상에 이 피부의 가장자리가 짙고 가운데로 올수록 색이 옅어지죠. 빛이 어두운 곳에서 밝아집니다. 이런 점차적인 변화,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 대상의 이 실제 이 사실감을 더 높여가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도상학적인 요소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비너스인 이 도상학 요소는, 비너스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일단 육지로 왔을 때는 그런 누구랑 있어야 된다? 에로스랑 있어야 되고, 에로스랑 같이 있지 않으면 황금 사과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 비너스이게끔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도상학적 요소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인 거죠. 그리고 보니 이 두 명의 하녀가 이 여자에게 입힐 옷을 찾고 있는 걸 보니 귀족 여인이죠. 일반 귀족 여인인데 그냥 일반 여인을 이렇게 누드로 그려놓으면 포르노그래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를 그려놓았습니다. 이 개는 부부들 사이에 서로 신뢰 또는 정절 이런 것을 나타내는 도성학적 기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대로, 이 그림은 금방 보았던 이 그림을 모방한 것이고, 이 그림은 더욱더 수동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현의 원리의 기법들이 다 이루어져 있죠. 가까운 곳의 물체가 짙고 선명하고 멀어질수록 옅고 흐리게 되죠. 그러니 뭡니까? 색채 원근법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고 뒤에 있는 물체는 또 적으니 선원근법이고, 이렇게 또 창이 열려 있습니다. 오픈 윈도우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아주 노골적인 그림입니다. 대개의 서양의 누드화는 남성 화가가 여성의 벗은 몸을 훔쳐보는 관음증적인 시각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더 수동적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관람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금 더 도발적이 되었죠. 이 여자의 눈이 관람자와 마주칩니다. 더 주체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아직까지 금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림에서 드디어 서양 미술사에서 드디어 이 신이 아닌 인간 여성의 단독 누드가 등장하는 최초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들판에 그냥 눕혀놓음으로써 아직 신화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런데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신화적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개를 그려 놓음으로써 이 포르노그래피의 의심을 피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여러 번 모사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의 바탕이 되었던 이 그림들이죠. 자, 이 그림을
그린 만의 이 시기가 1863년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알렉산드르 까바넬이 그린 그림이 1863년입니다. 이것은 비너스의 탄생, 아프로디테의 탄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네의 원리가 그대로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의 파도는 짙고 선명하게 크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옅고 흐리게, 그리고 가까운 곳의 하늘은 짙고 선명하게 저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멀어질수록 옅고 흐리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저기의 그림 속에 선온건법, 색채 온건법이 다 들어있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보았던 전통적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이 그림을 보았던 사람들은 저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누드이지만 전혀 포르노그래피가 아닙니다. 왜? 신을 그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그림은 금방 보았던 우르빈의 비너스를 모방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이 여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어 있는데, 여기에 팔찌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여기 큰 꽃을 달았죠. 그리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흑인 다녀가 조금 보이는 저 커튼 뒤쪽에서 꽃을 들고 갔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여자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매춘부죠. 창녀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이 고양이가 CHAT면 불어로 샤, 그때 T는 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고양이고 거기다가 수고양이가 샤고, 암고양이는 이 여성인을 만들려면 거기다 T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샤트가 됩니다. 그때는 T 발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암고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다섯 번째 뜻, 그 에는 여성의 업무라는 그런 뜻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의도적으로 음란성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나폴레옹 3세가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 하고 큰 돈을 주고 구입하고, 이 그림은 비평가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이 그림을 보고 마네는 소묘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비난을 받은 그림입니다. 왜? 실제로는 여기는 뭐도 없습니까? 일단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몸이 그냥 단색조로 평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법들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전통적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863년의 그림입니다. 1863년이면 나폴레옹 3세의 통치 기간 중 그 제2기가 시작되고,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급속하게 프랑스를 자본주의화 그리고 산업화의 길로 막 이끌어갑니다. 산업혁명을 더 빨리 전진시키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는 도시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런 시기에 거의 나폴레옹 3세의 통치 2기 시기 초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관람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우라적,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설명드릴 텐데, 저는 아우라적 예술입니다. 이 아우라적 예술은 저 그림 앞에 서면 저 그림은 관람객에게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만 쳐다보게 되면 실제로 이 관람객들은 이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데 골몰해서 다른 주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더 진행된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현실을 잊어버리죠. 현실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현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지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우라적 예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그림을 보았던, 적어도 당시의 그림을 소비하는 주된 층들은 누구겠습니까? 적어도 갤러리나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감성을 가지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입니다. 여기에 마네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폴리 베르제르 바라는 이런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있다가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 뒤에 거울에 비쳤습니다. 여기 거울에 비친 곳을 보니 여기 어떤 여인이 서커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녀들이 모여서 이 차를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정식 담론을 하고 저 깊은 곳에서는 고급 매춘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 문화 공간에 지금 이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이 폴리 베르제르 바와 같은 저곳에 와서 정치 토론을 하거나 또는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서것을 관람하는 저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럼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뭘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고급 매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여기는 아주 점잖게 이 그림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처음 본 적어도 중절모를 쓴 이 프랑스의 중산층 이상의 신사들은 이걸 보고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수치심, 분노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처음에 공개될 때 이 신사들이 우산을 들고 와서 그림을 찌르려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호하려고 여기 미술관 측에서 그림이 사람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걸어두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있다가 100년이 아니고 10년이 있다가 이 세잔의 현대 올랭피아는 두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네의 올랭피아가 실제로 커튼 뒤의 상황을 숨겨놓았다면 그리고 이것을 보고 도덕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림이다. 또는 기법적으로는 소명의 기본조차 모른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도덕적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잔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 그림보다 거의 10년 후에 그려졌죠. 그러니 여기에서는 흑인 하녀가 이 올랭피아의 몸을 덮었을 시트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중저물을 쓰는 신사가 이걸 보고 있죠. 당신들이 마네의 올랭피아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냐. 이 마네는 세자는 더 노골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더 나아갑니다. 1902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죠. 자신 피카소고 자기 친구 쥐네입니다. 제목이 쥐네와 피카소가 있는 마네의 올랭피아의 패러디란 그림입니다. 1902년이라는 시기를 잘 보시면 제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1914년에 일어나죠.
그럼 이 시기에는 서구 연락왕들이 아주 급속하게 식민 지배를 넓혀가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 국가 권력은 단지 치안을 유지한 일만 하게 되면 경제는 자연히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초기 자본주의가 원시적 축적이 일어나다가 그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자유 경쟁에 의해서 자본이 늘어나는데 이제 자본의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자본의 생산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그에 따라서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을 맞게 되죠. 그렇다면 과잉 생산 공황이 되면 만들어진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 문을 닫고 그리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겨나겠죠. 그럼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30년대에 뭘 했습니까? 뉴딜 정책을 하죠. 국가가 대규모 토목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에 자본가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제에 뛰어들면 거기서 새롭게 고용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또 그것보다 더 폭력적인 방식이 뭡니까? 이거 이제 국가가 경제 부분에 더욱 더 적으로 뛰어들고 국가가 앞장서서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원료를 빼앗아오고 자기들이 만든 과잉 생산물을 식민지 나라에 팔아먹는 그래서 이 시장을 상품 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을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 합니다.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발현 양태를 제국주의라 합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가 한참 진행되어 갈 때 이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 자기와 자기 친구 쥐네를 그리고 이 패러디된 저 올랭피아는 어떤 여성입니까? 흑인 여성 또는 유색 인종 여성이죠. 그러니 그리고 여기다 더 패러디를 위해서 개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 피카소는 초기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사회 비판적인 그림을 그가 그린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똑같은 이 티차노 그린 오르가니스트와 큐피드가 있는 비너스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보면 깊은 원근감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버전인데 똑같이 그런 또 역시 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네의 생 라자르 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철망 뒤쪽으로 지금 생 라자르 역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그 장면인데 거기다가 여기에서 그가 의도한 것은 뭡니까? 열차가 즉 전기기관차가 들어올 때 전기기관차의 전기를 부옇게 그려 넣어버렸습니다. 이걸 그려 넣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은 3차원 공간감,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딸의 목덜미가 팔을 보십시오. 전체가 완전히 모노톤 단색조로 그려져 있죠. 의도적으로 이 모노톤 단색조로 그리고 이렇게 모노톤 단색조로 그리는 이유는 조명이 어떠한 조명이기 때문에 외적 조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을 좀 차분차분하게 잠이 오시죠.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네는 소묘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색을 사용할 때도 올랭피아의 몸을 모두 단일한 농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면적 표현의 기법을 관람객뿐 아니라 평론가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대한 비난,
이것이 오히려 마네가 제시한 표현 기법의 새로움과 근대적 성격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마네의 올랭피아의 혁명적 성격입니다. 그림은 3차원 현실 세계가 옮겨진 것이다? 아니다. 단지 2차원 평면에 그려진 사물 자체일 뿐이다. 이것이 마네의 생각입니다. 초기의 그림에는 이렇게 무슨 기법입니까? 창이 열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3차원 공간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그려지긴 하지만 여전히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드러나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역시 마네가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이 다윗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바세바라는 그림입니다. 세부적인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3차원적인 공간감이 드러나고 이 초기 그림에는 마네의 초기 그림에는 무슨 기법까지 보입니까? 오픈 인도 기법까지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칼을 든 이 소년의 그림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바닥과 벽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오면 이 두 그림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 바닥과 벽의 그런 구분조차 사라졌죠. 이제 빛은 조명은 무슨 조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외적 조명밖에 없으니 바깥에서 이 그림에 소유주는 그런 조명밖에 없으니 이 꼬마의 피리가 손에 비친 그 그림자 외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마네가 고야의 제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도 언젠가는 후경이 없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그림도 역시 후경을 다 지워버렸죠. 그림 모두 전경만 존재합니다. 이제 일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림에서 그 피를 없애고 외적 조명을 사용하고 이제 관객의 자리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 보십시오. 이 고야의 발코니의 마야들이라는 그림들을 그 구도를 거기서 빌어온 그림인데 적어도 이 그림에는 전경과 후경의 구분이 존재하죠. 이 그림에는 후경을 까맣게 지워놔서 그냥 답답하게 후경이 없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수평과 수직의 선만 보이죠. 그리고 역시 고야의 발코니의 마야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보십시오. 이 르네 마그리트의 원근법 2 마네의 발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여자가 있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병을 들고 들어오는 꼬마가 한 명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이렇게 마그리트가 원근법 2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뭐로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뭡니까? 관으로 그려놨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제네 원리에 따르는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겁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이른바 철학적인 선언을 마그리트가 마네의 발코니를 그린 이 원근법 2 마네의 발코니라고 하면서 이 마네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리고 현대적 또는 근대적 기법의 그러한 성격들을 거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철학적인 그림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이 시종이라는 이 모델의 여기 앞에 이 탁자 앞에 팔을 대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뒤는 뭡니까? 이 프레임이 보이는 걸 보니 이 뒤는 거울이죠.
거울에 비친 장면입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장면인데 이쪽은 지금 선원근법으로 그려졌죠. 선원근법으로 그려졌으니 이 크기가 줄어드는 선을 따라 들어가면 그쪽이 우리 눈의 높이와 마주치는 곳에 소실점이 형성되겠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소실점은 원래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이 그림이 합리적으로 그려졌다면 이 그림의 소실점은 어디에 존재해야 합니까? 이 시종의 머리 뒤쪽에 존재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쪽에 이 여자의 뒷모습이 분명한 이 여자의 뒷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합리적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면 이 여자의 뒷모습은 여기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당겨와서 적어도 이 여자의 뒷모습이 이 여자의 앞모습에서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가려져 있어야 이 그림이 아주 합리적인 그림이 되죠. 재현의 원리가 단일 시점 이 투시 원근법에 의해서 올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서서는 이 여자의 이 뒷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저 거울에 저 여자의 뒷모습이 저렇게 보이려면 우리는 여기 서서는 도저히 저 여자의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몇 걸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뒷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한 곳에 서서 이렇게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관찰자, 화가의 위치 이동이 있어야 가능한 그림입니다. 최초로 그림에서 다시점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비슷한데 이 앵글의 도송빌 백작 부인이 초상인데 뒤에 이 여자의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뒷모습은 우리가 위치 이동을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단일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우리는 적어도 이 그림 속에서도 이 오른쪽을 보면 왼쪽 그리고 중앙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면 오른쪽 왼쪽을 볼 수가 없죠. 이 그림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뒤쪽에 열린 창 뒤쪽을 보고 있으면 앞쪽을 못 봅니다. 제가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오른쪽 왼쪽이 안 보이죠. 왼쪽을 보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중앙과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서서 고개를 돌려가면서 쭉 그렸습니다.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린다는 것은 단일 시점입니까? 다시점입니까? 단일 시점입니다. 여기 오늘도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전혀 위치 이동이 없었습니다. 위치 이동이 없었고 뭐만 있었습니까? 고개만 이렇게 돌려갔습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눈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네의 원리에 따라서 그린 그림을 환영주의라 합니다. 우리 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죠. 실제처럼. 그런데 우리 눈은 실제로 저거 달리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또 세 잔의 그림의 또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룹의 알프스의 파노라마적 뷰입니다. 여기에서 동양화에서 보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심원법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이쪽에서 그림을 봐서 그렸는데 여기 이 알프스의 산 정상을 보고 있을 때는 여기는 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근거리를 쳐다보면 저 먼 쪽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은 단일 시점입니까? 다시점입니까? 이제는 단일 시점이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위치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거기만 들어올려서 보는 거죠. 네. 자, 이럴 경우는 모두가 다 단일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아무리 우리가 이 여자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아무리 돌려도 뒷모습을 볼 수가 없죠. 이 여자의 뒷모습을 보려면 관찰자가 한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른 시점에서 보여진 다른 두 개의 장면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다시점 그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남자가 여기 뒤에 있죠. 근데 이 남자가 지금 거울에 턱 있습니다. 거울에 있는 이 남자를 보니 저게 합리적인 그림이라면 적어도 이 남자는 이 그림 속에서 이 여자의 앞면을 가리고 서 있어야 이 그림이 합리적인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장면이 턱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없었던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 이 그림에는 이제 최초로 서양 미술사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다시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사실적인 이미지가 등장한다. 다시점은 누가 배워가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제 다시점은 세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사실적 이미지, 환상적인 이미지는 초현실주의자들이 또 배워가겠죠. 자, 그래서 폴리 베르제르바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관계의 자리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다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한 시점에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는 현대회화의 바탕을 제공한 세잔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학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미술이 시작되는 것은 화폭에서 3차원의 깊이를 없앤다. 그래서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을 무시하고 창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다시점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사실적 이미지가 등장되는 이것이 재현의 원리를 포기하는 현대 미술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 눈에 보이는 듯한 3차원 현실을 만들어내는 환능주의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무슨 조명이? 내적 조명이 사라지고 외적 조명이 있고 이제 화폭이 평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전경에만 존재하죠. 후경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네글리제를 입은 젊은 여인은 가슴이 거의 평면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색조로 처리되어 있죠. 아까 다 봤던 그림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자입니다. 세자는 이제 오히려 복고적인데 그런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에서 과거의 고전주의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러나 인상주의의 성과는 버리지 않고 고전주의로 돌아간다는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색과 빛이 있는 야외에서 푸생을 그린다. 이 푸생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코 시기의 네 대가 중에서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와 같은 대가 중에서 푸생은 바로코의 대가이지만 바로코 시기의 대가이지만 실제로는 고전주의 시조입니다. 고전주의 시조라고 하니 어느 시기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린다는 겁니까? 르네상스 시기. 적어도 르네상스 시기가 다시 그리스의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을 따라서 즉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림을 그리던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던 그러한 이성주의자 푸생처럼 그러니 자 인상주의자들은 이 사물이 아니라 빛을 그리죠. 사물에 빛이 비칠 때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는 그 인상을 그린 자들이 인상주의자라면 즉 모네는 같은 대상을 같은 곳에서 빛이 달리 비치는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그렸습니다. 최초로 이 모네가 그린 이른바 인상 일출이란 그림에서 바로 인상주의란 이름이 생겨나죠. 여기에 이 항구입니다. 이 항구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러니 이 떠오를 때 그 빛이 그 항구에 비칠 때, 그 바다에 비칠 때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 주관적 감각적 나의 인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인상주의 그림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란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현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인상주의 그림에서는 여전히 제네의 원리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상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이 모네의 지베르니의 포폴라입니다.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 지베르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포플러 나무들이 있고 그 포플러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루베의 오크 나무입니다. 그루베의 오크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루베는 전투적 사실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 만약 이 천사가 있다면 나에게 천사를 보여다오. 그럼 천사를 그려주마.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전경과 중경, 원경이 아주 잘 그려져 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무들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에 따라서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있고 여기에 뛰어가는 개들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루베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뭐겠습니까? 저 나무는 적어도 한 몇백 년이 되었겠죠? 몇백 년 된 저 나무를 그리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천변만화하는 이른바 무상한 이런 사물들의 변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그리려 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입니다. 파리 꼬뮌에 참여했다가 파리 꼬뮌이 실패하고 이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그 망명지에서 죽습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모네입니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모든 이미지가 다 전경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영원화시켜 버렸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은 존재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본질은 알 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만 존재하는가?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만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니체의 관점주의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니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기독교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이데아론은 이것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 현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 사물들로 구성된 현실 세계, 현상계와 그 배우의 이 본질로만 구성된 이데아계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책상은 진짜 책상입니까? 가짜 책상입니까? 가짜 책상입니다. 이데아계에 있는 책상의 이데아를 모방한 그냥 책상의 모방물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사물을 그 사물답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말을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니아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이데아들만 따로 모여서 존재하는 저 이데아계에 있다. 그럼 현실 세계 사물들은 그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다. 다음에 혹시 또 나중에 시간 남으면 길게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 현상 세계와 그 배어 있는 이데아계를 나눈다면 이데아계의 이데아는 항상 동일하고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를,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자면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겁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고 본질적인 이데아가 더욱더 근원적이고 더욱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이렇게 이데아계와 현세계를 나누어서 세계를 설명하면 이제 이데아계와 현실 세계의 사물들 사이에 위기가 생겨가죠. 현실 세계의 사물들은 항상 생성, 변화, 소멸합니다. 그리고 생성, 변화, 소멸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상한 것이라죠. 무상하다 말은 항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변화, 발전, 생성, 소멸하는 거다. 그런데 만약 니체처럼 이 세계 어디에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동일한 것, 그 원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뭇잎을 보라. 어떤 나뭇잎도 동일한 나뭇잎이 있는가? 실제로는 이 세계 사물들은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각자 다른 것을 우리는 단지 이 책상이라면 이 책상만 하더라도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뜯어보면 다 다른 책상이죠. 옛날 아버지께서는 이 서랍이 많이 들어있는 철제 책상,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안전뱅이 나무 책상, 그리고 여기 있는 인용 책상, 이런 책상이라 다 이름 불리지만 이 책상의 본질은 뭡니까? 책이나 종이를 놓고 글이나 글을 쓰게 하거나 글을 읽게 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사물가구죠. 이렇게 우리가 책상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이 세계의 모든 책상들을 하나로 통일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상의 본질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또는 소리를 듣거나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 책상의 이데아, 책상의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은 이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이성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오랜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은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은 우리의 이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칸트, 헤겔, 마르크스까지 이것이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이런 논이든 이론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들은 이 세계에는 또 이 세계 사물들에는 그 자체로 본질이 존재하고 그 본질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포착된다는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에 최초로 큰 타격을 내고 그 전통을 뒤집은 사람이 니체입니다.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은 존재한다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대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그 대상을 포착하는 해석을 하는 다양한 관점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니체의 관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실제로 이제 이 세계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본질, 그 배후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부터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실제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계라는 것은 실제는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가짜인 것이죠. 이 세계가 그렇다면 이 세계의 배후 세계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사물들로 구성된 이 현실 세계밖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 현실 세계의 사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변화 소멸하고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 소멸을 생성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아닌 거죠. 이것이 현실 세계의 모습이라면 이 세계의 이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니체가 말하는 생성의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를 적어도 이제 플라톤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더 이상의 배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세계의 전부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실제로 모든 그 본질이 생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생성을 더 이상 폄하시하거나 그 자체를 경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사람들이 늙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폐가할 수 없는 거죠. 다 동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1888년입니다. 니체가 1890년에 쓰러져 가지고 10년 동안 누워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네가 니체의 철학을 엄격히 탐독했다는 그런 완벽한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이 그림은 니체의 관점주의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어떠한 배우의 본질적인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 감각에 들어오는 그 순간적인 그 존재자가 그 존재자의 참모습이랍니다. 이 그림은 정반대죠. 변화하는 이러한 그때그때의 나무가 아니라 이 바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변치 않는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 그림이 더 좋습니까?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르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적 사실주의자이고 구르베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를 읽어내려 하고 그리고 그러나 구르베의 그림과 달리 이 모네의 그림은 짙은 사회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것이 사물의 참된 모습인가 라는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적어도 니체주의자의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림이고 이 그림은 본질주의자들로 해석이 가능한 그림이겠죠. 자,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생라자르에게 들어오는 이 전기기관차가 들어올 때 전기기관차가 전기를 내뿜는 그 순간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주관적 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모네가 이 파리 몽토구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그 거리를 그린 그림인데 1878년 만국 박람회 성공 기념 국경일이 된 그날입니다. 1870년에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과 전쟁을 쳐서 패배를 하고 또 이 프로이센의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죠. 그게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어릴 때 마지막 수업이죠. 누구? 알퐁스 조대의 마지막 수업이죠. 알사스 로렌 지방을 이 독일 프로이센에 빼앗기고 나니 국어 수업, 프랑스 수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마지막 수업인 거죠. 그런데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후 복구를 통해서 이 프랑스가 이제 만국 박람회 이걸 열어서 자신들의 발전상을 기념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걸 국경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국기를 엄청나게 늘어놓고 이 그림을 이렇게 이 나라를 경축합니다. 지금 현대의 이 그림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네의 그림이 아니라 이건 마네의 그림입니다. 똑같이 그리는데 국기가 있는 모서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국기가 몇 개 있긴 있죠.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상위 군인입니다. 그래 모네는 실제로 다시 번영하는 자기 조국 프랑스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마네는 오히려 이 사람은 왜 상위 군인이 되었겠습니까? 보불 전쟁, 프랑스 보리선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겠죠. 어느 그림이 더 정치적입니까? 둘 다 정치적인, 아주 정치적인 그림입니다. 앞의 그림은 국가주의를 찬양하는 그림이 되고, 이것은 국가주의에 희생된 개인을 그린 겁니다. 네,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이 루엥 성당을 시각각 이 시간이 달라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거의 같은 장소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거의 그리면 서히 더욱더 평면화되어 갑니다. 상당히 추상화되었죠. 자,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자는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이제 현대미술의 또는 현대회화의 아버지 세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우리가 흔히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의 서양 현대회화 또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를 세잔이라는데,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그러한 현대미술의 또 현대회화의 선구자격으로 아까 우리가 찾아보았던 마네를 그 세잔보다 앞서서 현대미술을 열은 선구자로 평가하는 것이었죠.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마네가 회화의 평면성을 솔직하게 선언했다. 이게 거의 시점이었죠. 그리고 마네의 그림에서 보이는 다시점, 그리고 이 마네의 그림에서는 이제 여전히 많은 구상적인 형태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이제 세잔에서는 그런 세밀한 묘사도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대상의 본래 형태와 색채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구성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술의 기법이었습니까? 중세 미술이었죠. 중세 미술의 비제한주의적 회화의 기법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 현대 회화에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마네의 이 피크닉 또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똑같은 피크닉 모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잔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세밀한 묘사가 사라졌죠. 여기는 빛이 던져주는 인상이, 빛의 효과가 강하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근법이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내적 조명과 외적 조명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는 세부적인 세밀한 묘사가 사라졌다는 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림 자체가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채와 무관하게 주변 그려진 이미지들이 주변 대상과 어울려져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색채 원근법이나 선 원근법 자체가 의미가 없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세잔이 그린 파리스 심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베스가 그린 파리스 심판이었죠. 이 그림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서학적인 요소가 불명확해서 다시 그린 그림이 요거죠. 이거 누굽니까? 머리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으니 헤르메스, 그리고 개랑 같이 있으니 파리스고, 어린 에로스랑 같이 있으니 아포로디테, 비너스, 투구, 방패, 창이 있으니 아테나, 그리고 여기 뒤에 공작이 보이는 이 여자가 헤라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리스 심판은 이렇게 도상학적인 틀 속에서 해석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자 세 명을 알 수 있는 도상학적인 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기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모델링과 그라데이션도 아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원근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원근법, 색채원근법의 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붓질 자국이 보이죠. 이 몸들도 실제로는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얼굴도 세밀하게 그려져 있지 않죠. 자,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서는 누가 파리서인지 누가 세 명의 여신 중에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이 남자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과를 들고 떠나려는 여자들이 이걸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 주제에 따라서 신화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재내 놓는 그림이라면 이것은 그저 제목만 파리스의 심판일 뿐이지 실제로 이 네 명의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 자기에게 있는 이 여자를 오히려 이걸 주지 않고 떠나려 하는 두 여자에게 사과를 주고 있죠. 어느 그림이 더 보편적입니까? 도성학적인 틀을 벗어나 버리니 더 인간관계를 표현한 틀이 더 보편적이 되죠. 이것은 현대인들 간의 인간관계, 또 소외, 단절, 또 서로 뭐 투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그림일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 더 훌륭한 그림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세계관을 따르에 따라서 그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는 여전히 르누아르이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인 겁니까?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헤르메스니까 이 남자는 당연히 파리스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 명의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도상학적 요소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보면 이 여자가 누구란 겁니까? 아프로디테겠죠. 그러한 신화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도상학적인 해석 요소를 남겨두었죠. 그러면 어느 그림이 더 현대적인 그림이 됩니까? 세단의 그림이 더 현대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세단의 그림은 어떠한 도상학적 해석의 틀마저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도상학적인 해석의 틀을 붕괴시켜버리니 그림에서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현의 포기로 등장하는 이 현대의 미술은 더 이상 이제 무엇인가의 가상이기를, 즉 그것이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나타내기를 거친다는 것이죠. 제목이 이 제목 자체가 미로의 회화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회화, 그림입니다. 페인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페인팅인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이미지가 이미지 바깥의 실제 대상을 어떻게 가리키는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그린지를 알 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현식의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보면 끔찍할 사람의 시체나 또 끔찍한 동물들을 볼 때 그것을 직접 볼 때는 끔찍해 보이지만 그것을 그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그때 즐거운 쾌감은 저것이 무엇을 그린 것이구나 하는 이른바 우리에게 이 세계, 현실 세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재현식의 기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은 기본적으로는 그림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되죠. 그림은 그림 바깥의 실제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에 상응하는 어떠한 지시 대상도 이 이미지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자기 지시적 이미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재현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형태가 지닌 아름다움이고, 이제 예술의 과제는 자연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사과입니다. 실제 사과를 그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꼬마가 한 번도 이 실제 사과를 현실에서 보지 못한 꼬마가 그 어머니하고 계속 사과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저게 사과야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꼬마가 실제 사과를 가수에서 본 거죠. 그러면 그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사과야 하고 가리킵니다. 가리키된 이게 그 가리킨다는 것이 바로 이 지시 참조 관계입니다. 레퍼런스, 지시 참조 관계죠. 이런 지시 참조 관계가 성립하려면 실제 대상과 이미지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되어야죠. 이때 유사성이 생길 때 우리는 이때 재현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 대상 지시적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대상 지시적 기호랍니다. 이때 대상 지시적 기호로서의 이미지는 그 이미지 바깥의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되려면 그 이미지는 실제 사물을 닮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사성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통적 젠의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젠의 포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오토 딕스가 1933년에 자기 친구 휘보 에르포르트라는 사람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생긴 거죠. 독일 사람 치고는 좀 덜 독일적으로 생겼죠. 근데 눈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것처럼 아주 행행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914년에 그린 이 그림 전에 보셨죠? 병사로서의 저하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얼굴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으로써 이제 지시 참조 관계가 파기되죠. 이제 실제 대상과 이미지 사이 유사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에서는 더 이상 이 이미지 바깥의 실제 대상을 가리킬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 이미지와 대상 사이의 유사성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시 참조 관계가 파괴가 되면 이제 이미지는 더 이상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기호를 자기 지시적 기호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관계하죠. 자, 그런데 신정물주의자입니다. 이 독일말로 적어보면 신정물주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물이란 건 그만 한자로 써봤는데, 일단 사물 그 자체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던 그룹의 사실주의, 현실주의 이 등등은 리얼리즘 작품은 일단 눈에 보이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모사해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정물주의자들은 과감하게 대상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둘의 목적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 그룹의 같은 이 전투적 사실주의자는 대상을 전혀 왜곡함이 없이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sam을 통해서 대상의 참모습을 드러내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정물주의자로서 이 오토딕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광함한 왜곡을 통해서 대상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주려 하죠. 1914년이 우리가 다 아는 제1차 세계대전 그 시기입니다.
아직 드레스덴 미술대학에서 정교수가 못 되고 강사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제 전쟁이 터지자 진급돼서 갔겠죠. 그러니 진급돼서 갔는데 국가가 불렀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국 독일을 수호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갔겠죠. 가서 보니 무엇을 목도한 겁니까? 자기는 자기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무고한 백성들, 민중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물로 그려놓은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원래 이것처럼 잘 아주 비슷하게 그려놨더라면 이 그림은 아주 평범한 그림이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괴물로 그려놓음으로써 그는 자기 시대의 불의를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나의 그림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떠한 불의를 저지르는가를 우리 시대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러한 비재현적인 그리고 자기 지시적 이미지가 오히려 오토딕스의 신정물주의에서는 오히려 대상의 참모습을 드러내는데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이 대상의 참된 본질 또는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재현적이어야 하는가 비재현적이어야 하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오히려 현대주의자들, 특히 현대의 화가 또 현대예술가들은 이렇게 과감한 왜곡이나 이미지의 새로운 탈착 또는 부착을 통해서 대상의 참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세자는 이제 빛의 상태에 따라 보이게 되는 대상 그 자체를 그리려 합니다. 그러나 인상주의의 빛나는 표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물성을 되찾으려 한다. 아까 말씀드린 색과 빛이 있는 야외에서 푸생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 인상 너머에 있는 이 인상주의자들이 시각적 인상, 나에 가해지는 빛이 대상에 비춰질 때 그때 순간의 주관적 감각적 인상을 포착해서 그린다면 그런 그 시각적 인상 너머에 변치 않는 견고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포착해 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빛과 색과 빛이 있는 야외에서 푸생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지각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인상 넘어 있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 변치 않는 본질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금 인지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 여기 이 면하고 이 면이 일직선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어긋나 보입니까? 제가 어긋나 보이느냐 물으니까 어긋나 보이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어긋나 보입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못 보거든요. 나중에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저렇게 보이니까 저렇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저걸 과학적으로 함유적으로 그리면 어긋나게 그리면 안 되죠. 일직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눈은 저렇게 못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까? 그러니 이제 세잔이 그리면서는 오히려 우리 눈의 그러한 한계에 우리가 천착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혼란스럽고 산만한 시각적 단편의 질서를 두자. 만약에 생 빅토르산을 그렸다면 이 전경, 중경, 원경을 우리는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그걸 아까 보았던 이 알프스산의 파노라마적 뷰를 그렸던 그룹에처럼 한눈에 다 보는 것처럼 그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걸 잘라서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을 원통
그리고 원기둥, 원추, 원뿔, 그리고 육각형 이런 방식으로 추상화시켜서 대상을 포착해낸다는 것이죠. 자연의 형태는 원추, 원통, 구형, 육면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룹의 알프스의 파노라마적 뷰입니다. 이것은 도송빌 백작 부인의 초상이었죠. 자, 이것은 그냥 서면 바로 뒷모습이 바로 보이죠. 너무나 쉽게 실제로는 이 뒷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까지 보여주는 시각을 넓혀주는.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장 아빔이라 합니다. 미장 아빔은 다음에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지만 미장 아빔 기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단일 시점입니까? 다시점입니까? 단일 시점입니다. 딱 서서 바로 보이죠. 고개를 안 돌려도 이건 바로 보입니다. 그죠? 이것은 고개를 전후 좌우로 돌려야 보이는 그림입니다. 단일 시점입니까? 다시점입니까? 단일 시점입니다. 자, 이 그림은 다시점이었죠. 이것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여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위치 이동이, 즉 관찰자의 위치 이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세잔이 188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체리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입니다. 보십시오. 이상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접시죠. 접시가 약간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고 다원형처럼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접시를 바라보는 눈과 이 왼쪽 접시를 바라보는 눈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은 보통의 이 눈높이에서 본 걸 그대로 그려놓고 이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 속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시점이 들어있는 그림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 놓았는데도 또 이 복숭아가 놓이는 위치가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다시점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탁자를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이 탁자를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원근법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른 목걸로 뒤쪽이 좁아져야 되죠. 뒤쪽이 전혀 좁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원근법입니까? 평행 원근법. 평행 원근법이거나 아니 원근법 자체를 파괴시켜 버린 거죠. 또 그리고 나서 또 보니 또 어떻습니까? 이 병도 이 두 개의 접시가 그리고 접시 위에 그려진 이 괄걸 바라보는 시점과 또 다른 시점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요렇게 책상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았던 무슨 원근법입니까? 평행 원근법이죠. 평행 원근법이든지 원근법이 무시된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에 꼭 여기에 식탁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모델링이나 그라데이션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죠. 그리고 세자는 색의 자유로운 빛과 그림자의 대비, 색과 빛의 자연스러운 이행, 이것을 통해서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색과 색의 대비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얘기는 전통적인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사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색과 색을 대비를 시켜서 사물의 입체성과 이 3차원적인 그러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메를로 봉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재 세자는
그림의 전체적 구도를 재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로서의 그림을 보면 원근법의 왜곡이 더 이상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이 하나의 정상적 시점, 비전을 획득하여 새로운 질서가 그 안에서 탄생하고 또 그림 속의 사물은 지금 막 우리 눈앞에 나타나 한데 집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상한 다시점을 해놓으니까 갑자기 여러 시점이 동시에 모여서 한 곳에 모이는 것 같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그어 나가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우리의 지각은 이렇게 투시 원근법처럼 사물을 아주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못 보는 것은 못 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지각이 인지하는 대로 그려야 된다. 어느 것이 실제 현실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사실에 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구르베와 세잔이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구르베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그럼 둘이서 만나면 세잔은 내가 진짜 사실주의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사실에 더 가깝게 그린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제는 이 그림은 단순한 평행 원근법을 벗어나서 오히려 역원근법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그림도 적어도 이 평행 원근법이든지 역원근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뒤의 공간들이 해체되어 갑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뒤의 벽면들이 실제로는 그 벽면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보십시오. 이 사과가 이렇게 조형적으로 사과의 둥근 모습과 사과의 입체감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형태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에는 대비가 있을 뿐 선이나 모델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암의 대비가 아니라 색채감의 대비를 뜻합니다. 모델링은 색조의 관계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얻어집니다. 색조를 조화롭게 병치시켜 완성을 이뤘을 때 비로소 그림은 스스로 모델링을 갖추게 됩니다. 모델링 뜻이 뭐였습니까? 모델링의 원래 뜻은 형태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빛과 그림자의 대비, 명암의 대비와 그에 대해서 모델링을 보완해주는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대상의 3차원적 입체감과 볼륨감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런 모델링이라는 말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아니라 색과 색의 대비다. 이것이 모델링이래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비로소 그가 이런 말을 해낸 것이죠. 즉 전혀 다른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리 보여진 대상을 그림 속에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렇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평행을 이루는 조화다. 자연과 평행을 이루는 조화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연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림은 자연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여기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림이란 것은 우리가 지각한 나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는 작품에서 실제 대상을 재현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쪽 부분은 보통의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면을 이어지는 어떠한 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툭 끊어져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끊어서
두 개의 다른 공간을 구성해야만 가능한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 과자가 얹혀있는 이 그릇도 시점이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이 병을 보십시오. 병이 바로 섰습니까? 기울었습니까? 기울었죠. 그리고 여기에 사과 바구니를 보십시오. 사과 바구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들려 올려 있습니까? 들려 올려 있죠. 들려 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니 이것들은 이렇게 또 봐서 안쪽으로 굽어 봐서 보이는 것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그림에는 시점이 몇 개쯤 되겠습니까? 뭐, 한 여러 시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대상들이 단일한 하나의 시점으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시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이죠. 간단히 말하면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시점에서 보여진 대상을 보고 그것을 다시 한 화면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단일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대상은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점으로 그려놓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 가야 됩니다. 또는 우리 눈에 이 이미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시각의 재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림들입니다. 역시 전에 우리 보았던 그림들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같이 붙여놓았는데 이 이항의 초상입니다. 이항의 초상은 무슨 원근법입니까? 역원근법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역원근법입니다. 자, 여기 생강조림병과 사과의 과일이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모델링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또 이상한 것은 이 식탁이 이렇게 끝나는 그 뒤쪽에 물론 여기는 또 무슨 원근법입니까? 역원근법이거나 평행원근법인데 요 뒤에 벽면과 이 식탁이 마주치는 그 공간의 관계가 애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과 저 식탁의 끝면이 구분되어서 만들어내는 그 공간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공간이 해체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피카소의 아비뇽 천연들입니다. 아비뇽 천연들에는 이 뒷공간이 여러 부분으로 해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이 그림의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게 기회가 될 때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가 평생 말년에 자기 고향 액상프로방스에 가서 이 그린 산이 생빅토르 산인데 여기에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보자면 여기가 전체가 이 마르세유고 마르세유 조금 위에 여기가 액상프로방스입니다. 여기 자기가 살던 집이고 여기가 에스타크라고 하는 이 항구고 여기가 마르세유죠. 이 마르세유에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나치들의 그러한 탄압을 피해서 유로의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많이 갔던 그 항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마르세유입니다. 이 그림은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마리 더 메디치라는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이 마리 더 메디치죠. 루이 13세와의 자기 아들과 왕권을 다투었던 그런 여자죠. 요게 바로 에스타크의 그 항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이 액상프로방스에서 이
여기가 액상프로방스에서 여기가 자기 고향이고 이제 작년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이 생빅투아르산입니다. 이 빅투아르산이 여기 있으니 실제로는 이 그림을 그린 세 곳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벨뷰가 이 두 곳인데 정확히 이곳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책상 근처 그리고 여기가 여기점이 로브입니다. 그리고 세 시점에서 이 보이는 이 생빅투아르산을 평생 그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자기 동네 마을 지붕 위에서 본 생빅투아르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생빅투아르산이죠. 기하학적인 단편을 처리해서 일단 원뿔이나 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실제로 사진으로 찍힌 생빅투아르산과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먼 곳의 대상을 바라보는 색채 원근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대상들을 색으로 탁탁 찍어서 그 자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멀리 보이는 대상을 선 원근법이나 색채 원근법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을 찍어서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탁탁탁 그려내죠. 그러니 일단 색채 원근법으로 대상을 그렸다면 앞의 곳은 진하게 뒤로 멀리 갈수록 옅고 흐리게 그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색채에 따라서 그 대상의 원래의 형태나 그것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색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색채 원근법이나 선 원근법으로 그렸다고 할 때 그 생빅투아르산의 개개의 대상의 이런 실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것이라 말하겠죠. 자, 이것은 그래서 그는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 기하학을 사용하고 대상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합니다. 자, 요게 에스타크입니다. 에스타크가 봤던 에스타크는 마르세유 조금 위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이 항구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자, 요것을 보니 무엇이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색채 원근법 하나도 없고 선 원근법도 보이지 않지요. 일단 단지 강한 색채를 통해서 사물성을 견고하게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가다 보니 이 영치산이 아주 유사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치산이 이 제목이 보이 기사굴산이라고 원래 기사구타라는 것의 음력인데 그것을 한정으로 하면 영치산이고 이 취자는 축자가 독수리 축자입니다. 그래 이 산의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를 편 형상이고 인도의 영축산, 인도의 영치산 또는 영축산이 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게 맞죠? 그 이름을 따와서 이제 여기 저 산이죠.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 선을 그거 가지고 거의 각 대상의 사물성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 그림에서는 개개의 대상을 나타내는 대생을 통한 윤곽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윤곽선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물감은 바로 푹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강한 사물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오른쪽은 세잔의 자기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생 빅토리아산을 찍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역시 벨뷰에서 보이는 이 생 빅토리아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물론 여기 사람들도 다 있죠. 그리고 이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원근법에 따라서 거리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죠. 이 거리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원경의 산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경이고 요게 중경이고 이게 원경이라 한다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선원근법에 의한 전경, 중경, 원경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행이 보이지 않고 전경을 이렇게 그리고 또 중경을 그릴 땐 그 지역에 가서 또 보고 그리고 또 원경을 그릴 땐 또 더 가서 보이고 그리고 시점이 여러 개 또 시점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우리 눈이 실제로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린 것이 실제 사실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는 이 산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더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건 생 빅토리아산입니다. 말년에 이제 거의 1906년에 죽지요.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67살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로보의 정원이고 또 로보의 정원인데 이것은 수치하고 이것은 이 유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을 아주 단순화 시켜서 색으로만 뚝뚝뚝 칠해놨습니다. 이제 그림은 거의 평면화되어가죠. 평면화되어가면서 이제 추상적으로 바뀌어가죠. 이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세단도 많은 세단들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요 그림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림인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 버전도 있죠.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론 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면은 론 강이 지금 여기에 지금 바로 이 장면과 유사하게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달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달입니다. 그런데 이 롱강에서 그가 어디서 이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냐면 밤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쪽이죠. 이게 남서쪽입니다.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인데 그리면 지금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북두칠전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가 본 대로 그린 겁니까?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린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린 게 아니죠. 마음속의 풍경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표현주의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가까이까지 딱 오니까 저 먼 이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요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요 장면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등 뒤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볼 때 저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다 넘어갑니다. 자, 요것은 유일하게 그가 고흐는 하나도 그림을 팔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살아 생전 딱 한 점 파는 그림입니다. 이게 아르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전에 설명드렸죠. 자, 요게 우리에게 불안감을 자아내는 이유가 구도가 서양의 오래된 글쓰기 구도와 달리
거꾸로 되어 있던 동양적인 글쓰기의 구도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넘어왔는데, 요건 한꺼번에 데리다의 해체주의 매학까지 설명해 버리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파리에서 머물던 1866년 87년 동안 반 고흐는 5점의 구두를 그렸습니다. 이게 끈이 달린 이 낡은 구두, 세 클레이 낡은 구두, 한 클레이 구두, 그리고 또 한 클레이 구두, 또 한 클레이 구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나중에 하이데거가 보았다고 이 샤피로에게 고백한 그림입니다. 크게 보면 다 이런 그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중 적어도 한 점은 그가 아직 코르몽의 화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린 것인데, 동료 가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벼룩 시장에서 그는 무겁고 두꺼운 한 켤레의 낡은 구두를 샀다. 그러나 그 구두는 진마차꾼의 구두였지만 깨끗하고 산뜻하게 광이 나 있었다. 그것은 멋진 구두였다. 그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그 구두를 신고 성벽을 따라서 산포하러 나갔다. 진후로 더러워진 그 구두는 재미있게 되었다. 빈센트는 자기 구두를 충실하게 모사하였다. 하실 동료 가우치는 이 구두를 누구 구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빈센트 자신의 구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노동자들이 신는 이 구두를 그린 이 그림은 100km도 넘는 먼 거리를 걸어갔던 고흐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반 고흐는 자신이 좋아했던 화가 질 브루통을 만나고 싶어 120km가량을 걸어서 거의 집 앞까지 갔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문도 두드려 보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평생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질 브루통 120km면 여기서 울산 정도 되죠. 여기서 한 경주는 되겠어요. 경주. 구석에서 경주까지 가면 한 60km. 거기 갔다가 왕복해야 될 거기를 걸어간 겁니다. 그지 막상 가가지고 뭘 뚫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그런 때의 원통함이 배어있는 이런 이 그림에는 그래서 고되게 노력했으나 보람없는 삶의 비통함이 배어있다. 이렇게 일반적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 해설입니다. 이 구두들은 전원 세계에 대한 공감의 표현과 도시 생활이나 부르주아적 관습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또 일반적 해설입니다. 이 구두들은 자화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왜 자화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가 두 클레이 구두를 그릴 때는 그것은 항상 자기 동생 테오와 그 자신을 상징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를 가진 도구로서의 구두가 아닌 자신의 일부로서의 구두가 바로 반 고흐의 진정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이데거는 1936년 겨울학기에 예술작품의 근원의 모태가 되는 강의에서 반 고흐의 구두작품을 예를 들어 그 예술 철학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이때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신발을 여러 차례 그린 적이 있는 반 고흐의 잘 알려진 그림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칭하는 반 고흐의 구두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고서 그것을 농촌 안악내의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대. 이게 유명한 하이데거의 예술철학의 근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샤피로가 하이데거의 편지를 싹 보냅니다. 샤피로는 마르크스주의 미술사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치 시대에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근원이 발표되고 그걸 열심히 읽고 그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자기가 예술사학자로서 여러 도록을 다 찾아보니 실제로 그 그림은 자기가 볼 때는 농촌 안악내의 신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싹 보냅니다.
하이데거 교수, 당신이 보았다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요? 싹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그게 싹 꼬여가지고 하이데거가 순진하게 내가 36년 어느 때에 저기 암스테르담의 그런 전시에서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툭 찾아보니 그 그림 중에서 실제로 하이데거가 보았다는 그 그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이라는 것을 밝혀내죠. 이 그림은 농촌 아낙네의 것이 아니라 반고 자신의 것이라는 걸 밝혀내면서 미술사학자 샤피로의 하이데거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재현의 미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데리다가 개입합니다. 데리다는 오히려 내가 볼 때 이 샤피로 당신보다 내가 볼 때 하이데거 교수가 좀 낫다. 그런데 하이데거도 역시 현존의 형이상을 범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해체주의 미학을 완성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